무려 50여 년간 쥐락펴락했던 리칸유 가문의 시대가 일단은 막을 내렸습니다. 21세기에도 여전히 한 가문이 한 나라를 통치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사뭇 궁금해지는데요. 소장님, 먼저 용어 정리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우리 이제 언론 보도를 보면 뭐 가문 정치, 왕정 국가, 뭐 독재 국가,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 나라의 또 특색에 맞는 그런 표현들이기도 하겠지만 뭐가 다른 건지,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좀 하고 싶으신지 말씀을 좀 해주시죠. 네, 저희가 이 방송이 나가는 주에 싱가포르에서 총리 교체가 있었습니다. 네, 15일에. 네, 15일에 총리 교체가 있었는데요. 리센룽이라고 이제 싱가포르 하면은 떠올리는 하나의 가문이 있죠. 싱가포르에 좀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요. 우리가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을 영어로 First Lady라고 하잖아요. 근데 싱가포르에서는 리 씨 집안을 First Family라고 부릅니다. 네, 그럴 정도로 이제 이 가문이 곧 이제 싱가포르의 국부 집안이기도 되고 싱가포르의 지난 이제 50년 이상을 그 독립 이후 이제 맡아왔었는데요. 또 어쨌든 리센룽이 3세로의 세습을 바로 하지 않고 지금 이렇게 로렌스 웡이라는 네. 좀 젊죠. 우리 뭐 나이로 치면은 72년생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로렌스 웡이 새로운 총리가 됐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리센룽은 뭐냐면은 아버지보다는 이제 권력욕이 조금은 좀 덜하지 않나라는 느낌이 있는데 본인이 이제 70세가 되면 나는 은퇴할 거란 얘기를 아주 오래전서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그 70대가 되던 해가 2022년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2년 정도 이제 미뤄진 거기도 하고요. 네. 사실은 일각에서는 좀 계속 의심의 눈초리가 또 없진 않습니다. 그래서 가문 정치가 끝난 것 같지만 가문 정치가 여기서 끝날 것인지 네. 혹은 이제 가문 정치가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게 될 것 같고요. 좀 시야를 조금 넓어서 사실은 이 가문 정치를 넘어서 거의 새로운 이제 정치 왕조가 탄생하는 일들이 네. 좀 동남아 주변 국가에 좀 많이 있어서 그런 얘기들을 좀 폭넓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어쨌든 그 리센룽 싱가포르 총리가 5월 15일 그 공식적으로 총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그냥 집에 가시는 건 아니고 이게 선임 장관이라는 그런 네. 타이틀로 어쨌든 내각에 남는다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그냥 이름만 있는 건지 아니면 실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릴 때도 일단 막을 내렸다고 했는데, 네, 일단. 네. 그래서 속내가 실질적인 내용이 어떤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좀 자료를 찾아보고 좀 이렇게 그 현지 지인들한테 물어봤는데, 아직은 반신반의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버지에 비해서 리센룽은 그 정도의 권력욕은 있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뭐냐면 선임 장관이 되는 게 리칸유가 먼저 했습니다. 네. 리칸유가 1990년에 본인이 총리를 내려놓고 고척동이라는 이제 새로운 후계자가 왔는데 사실 이제 고척동은 리칸유의 정부의 그 마지막 한 5년간 이미 부총리로서 그 경험을 했었고요. 90년에 총리가 됐는데 고척동이 재임하는 14년 동안 이미 리칸유가 선임 장관이라는 직을 합니다. 네, 네. 근데 심지어 또 뭐냐면 2004년엔 아들이 이제 총리가 된 거잖아요. 근데 아들이 총리 되고 나서도 미니스터 멘토라고 해서 고문장관 네, 네. 이렇게 또 해석되는 직을 리칸유가 가지고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례도 있고 또 이제 사실은 지금 리센룽이 인기가 되게 많습니다. 리센룽의 지금도요? 국민적 지지가 대단히 높기 때문에 로렌스 웡은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젊은
입장이고 사실은 부총리 수련을 그렇게 길게 받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선임 장관으로서 리센룽이 어떤 국정 운영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계속 하는 것은 유지될 것 같은데 또 이제 사실 되게 위기가 많잖아요. 이게 싱가포르 경제가 잘 나간다지만 어쨌든 싱가포르라는 나라도 이렇게 위치하고 있는 게 이제 미중이 갈등을 계속 심하게 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국가의 위기 상황이 있다라면 리센룽이 계속 이렇게 중심 잡는 역할을 하는 것을 또 이제 국가가 혹은 이제 로렌스 웡 정부 이렇게 총리가 좀 기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좀 흥미로웠던 게 그 네. 아들이 이 리센룽 총리가 권력욕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했는데 20년이나 하면 큰 거 아닌가요? 아빠보다 네. 좀 덜하다 약간 뭐 이런 느낌? 근데 이게 좀 좀 흥미로운 지점인데 네. 이제 싱가포르이 그 이코노미스트 그 인텔리전스 유닛에서 나오는 그 민주주의 지수 있잖아요. 그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에 발표되고 난 다음에 이게 우리나라는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예요 하면서 이제 기사가 많이 나왔었는데 네. 네. 그거 보면은 사실은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 그나마 불안전하지만 민주주의 국가 중에 어느 나라가 제일 그 순위가 높을 것 같으세요? 대만. 대만? 아시아에서 아시아에서 그 동남아시아로 한정했을 때, 동남아시아. 동남아시아로 한정했을 때 인도네시아? 동티모르가 제일 높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 지수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선거 과정, 그 다음에 정권의 교체 가능성이 점수가 차지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걸로 치면은 사실 싱가포르 같은 경우가 69인데요. 싱가포르보다 위에 태국과 필리핀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네. 태국이 63위, 필리핀이 53위, 싱가포르 69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싱가포르는 사실은 선거나 아니면은 정당이 경쟁하는 구조에서는 대단히 낮은 점수, 10점 만점에 5.3 정도 받기는 했는데, 그러니까 싱가포르 같은 경우 되게 독특하게 싱가포르 그 총리 말고 웬만한 장관들의 월급이 미국 대통령보다도 많습니다. 네, 연봉이. 거기는 이제 훨씬 더. 부패하지 그러니까요. 말라고 월급을 네. 엄청나게 준다고 알려져 그러니까요. 있죠. 부패하지 말라는 조건으로 엄청난 이 경제적인 보상을 주는 대신에 능력을 발휘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실력을 보여줘야 되고 청렴해라. 뭐 이런 규정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선거는 해서 민주주의인 건 맞는데 어떤 네. 정권 교체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빈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점수는 좀 낮고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이런 순위가 나왔던 네네네. 거군요.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정치 가문인가라고 했을 때 퍼스트 패밀리로서 이 리 가문이 이제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이제 지금 뭐 나름 그래도 이제 좀 3세가 된다라면 이 사람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사람이 리홍이라고 리센융의 이제 둘째 아들 그 리홍이 같은 경우는 엔지니어예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아버지랑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경제 전문가였다라면 리옹이는 이제 그 MIT 공대를 나왔고 구글에서도 일을 한 적이 있고 네. 지금도 이제 싱가포르 안에서 정부의 직책을 맡고 있지는 않지만 국영기업과 관련된 다양한 어떤 그런 퍼블릭 서비스의 앱을 개발하는 일을 이렇게 총괄하고 있고 그렇거든요. 뭐 근데 이제 리옹이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은 정치에 뜻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뭐 이렇게 그 정치적인 훈련을 받고 있지 않아서 그 가문 정치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보자라는 게 있고요. 사실 싱가포르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가문 정치라기보다는 그 인민행동이라는 PAP가 한 번도 그 공식적인 선거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 정권을 놓지 않았던. 그러니까 거의 이제 일당의 독점이 깨지지 않았다라는 국가라는 점에서 더 의미가 있죠. 네. 갑자기 일본이 생각나는.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이 싱가포르 상황에 대한 인식이 저하고 엄수님하고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떻습니까? 네, 네, 네. 네. 사실 그 싱가포르가 계속 지금 인민행동단을 계속 집권해 왔고 이제 뭐 이씨 가문 통치 이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실권이 없는 대통령은 선거로 뽑으면서 정작 실권자인 총리는 사실상 뭐 이제 여당 지도부가 이렇게 결정하는 식인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어떤 사람들은 잘 사는 북한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지만 이 리쿠안유, 리셰누 이 일가가 그렇게 절대적인 권력을 휘두르지는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다음번 후계자를 거의 낙점을 못해요.
사실 그런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정해진 임기가 없이 이제 뭐 그 PAP 지도부가 좀 후계자를 한마디로 약간 옹립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왔었는데 예를 들면 리카뉴가 이제 그때 고척동을 선택할 때도 고척동 아니고 원래 리카뉴는 다른 사람을 원했는데 그때 이제 당 지도부가 이제 인민행동당의 무슨 뭐 3세대 지도부 뭐 4세대 지도부 그러는데 이제 그들이 이제 고척동을 택했다. 그래가지고 대놓고 리카뉴가 나는 고척동을 원치 않는다라고 했는데 고척동이 됐거든요. 이제 그런 식이었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 리셴룽도 이번에 이제 나가게 된 게 사실은 당에서 나가라고 해서 등 때밀어서 나간 측면이 큰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19가 터지니까 리셴룽이 지금은 안정이 중요하니까 내가 조금 더 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더 온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2022년에 그럼 다시 밀자 해가지고 로런스 웡을 밀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뭐 리셴룽이 고른다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고 그래서 지금 뭐 선임 장관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뒤에서 상황처럼 할 수 있을지 없을지. 결국 여론이 결정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런스 웡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무드하게 안정적으로 리더십을 전환하면서 동시에 무언가를 국민들이 원하는 개혁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 경제 문제라든가 정치 개혁을 사람들이 원하는 개혁을 하면서 이게 리씨 일가가 그렇게 계속 정권을 잡는 거를 싱가포르에 당연히 젊은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고 구시대적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면 이거를 안정적으로 가면서 개혁을 해야 되는 이제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로런스 웡이 얼마나 잘해줄 건가 거기에 따라서 그럼 리셴룽 일가도 나중에 가서 뭐 어떻게 뭔가를 발뻗을 여지가 있을지 없을지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 나라의 맥락 안에 잘 들어가 볼 수 없으니까 저도 이제 자료로 보는데 저는 이제 이 리카뉴나 리셴룽에 대한 제가 만났던 싱가포르 사람들은 좀 엘리트 사람들이 좀 많아서 그런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 국가에 대한 그 헌신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리 일가의 그 부자가 해냈던 일에 대해서 대단히 상찬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네. 이제 싱가포르이 뭐 우리가 지금의 아시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잖아요. 미국보다 GDP 더 높고 올해 기준으로 한 9만 불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IMF 기준으로 그렇게 나가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싱가포르이 독립했을 때 상태가 아주 안 좋은 굉장히 나라였거든요. 빈곤했죠. 네. 그 빈곤했던 나라를 그리고 이제 보면은 사실 싱가포르이 지금으로 봐서 이제 과거를 해석하려면 정말 그런 일이 싶긴 하는데 사실은 말레이 연방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말레이 연방에서 축출돼서 뭐 저 독립을 당했다라고 네네. 말하는 게 좀 맞는 국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싱가포르도 이제 처음에는 정말 그 임가공업 뭐 선박 그러니까 위치적으로 이제 그 말라카 해협이라는데 대단히 이제 그 요충지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선박 수리 가공업 뭐 이런 걸로 했고요. 사실 싱가포르이 뭐 물도 작업할 수 없는 그런 네. 나라였거든요. 그런 나라를 이렇게 그 세우는 과정에서 리카뉴가 독재를 했지만 정말 많은 독재를 했습니다. 뭐 이렇게 그 치안유지법이나 뭐 사회안전법 그다음에 이제 대학의 외국인 교수들 막 쫓아내는 일도 이제 네. 정말 많이 했고요. 네. 그런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어려운 문제인데 먹고 사는 이즘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실력이 있다라면 우리는 좀 믿는다라는 게 있었고 실제로 이제 그 리카뉴 시대의 그 싱가포르가 경제 성장에도 이제 어떤 모멘텀이 있고 하나의 성장 방식이 끝나면 이제 고도화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경제의 어떤 주력 영역을 좀 바꿔내야 되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패러다임 변화시키는 것에 있어서 리셴룽이 아버지 세대하고는 다른 약간의 이제 유화적인 것들 그다음에 이제 유교라고 내세우면서 이제 막았던 뭐 동성애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좀 유연한 태도를 보인 것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리셴룽에 대해서는 저는 대단히 지지하는 목소리를 좀 많이 들었던 편이라. 그래서 네. 결론은 이제 어쨌든 지금 일선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네.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을 해서 갖고 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시는 거군요. 저는 그다음에 이제 로렌스 웡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당에서 성장한 것도 있지만 사실은 어쨌든 이제 총리가 가진 어떤 내각 구성의 권한이나 이제 그 자기의 설계도가 있을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로렌스 웡을 비롯한 이제 4세대 정치인의 등장을 반기면서 이들에게 자리를 마련해 준 것 자체가 이제 그 리셴룽의 결정이기도 하거든요. 그 내각의
시작해서 2018년에 내가 이제 2022년 되면 70세고 그때는 나는 그만둘 건데 그걸 준비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이러면서 이제 2018년에 이제 소위 말하는 4세대 정치인들 그 당시에 이제 40대들의 장관 등용을 그러니까 이제 좀 더 이제 리센룽 세대거나 리센룽보다 한 10살 적은 사람들까지를 이제 퇴임을 시키고 한 40대 그 정치인 10명 정도를 새롭게 내각으로 들여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제 한 4년 정도 나랑 호흡 맞추면서 다음 정부를 좀 준비하자라는 기간에 또 보여줬던 리센룽의 또 리더십이 또 있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어쨌든 지금 싱가포르 그 50년 아버지와 아들이 네네. 집권한 싱가포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구정원 기자님 사실은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뭐 가문 정치 뭐 이런 너무 많죠. 네, 너무 많죠. 네. 몇 개만 해주세요. 다 하지 일단 마시고. 왕정 국가들은 뭐 다 뭐 왕정 세습이고 네. 좀 이제 걸프의 왕국들. 걸프 쪽은 예, 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뭐 카타르 같은 경우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외적으로 왕이 아버지 쫓아내고 집권해서 딱 현대화해 놓고 나서 생전에 자기 아들한테 이제 네가 해라. 더 젊게 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그런 상태고 뭐 사우디 같은 경우는 그 반대 형제 상속으로 계속해서 질질 끌다가 이제 다음번에는 아마 이 모든 권력 투쟁에서 지금 이긴 것으로 보이는 무하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제 그 건국자의 3세대 왕으로 이제 갈 것 같고 네. 근데 뭐 이런 왕국이 아닌 나라는 뭐 왕국은 당연한 거고 그 세습 독재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북한 그 다음에는 시리아 뭐 근데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세습으로 그렇게 되어 있던 나라들이 이제 거의 다 사라졌어요. 네네. 다 사라져서 없고 아랍에 보면 전에는 예를 들면 중동에 뭐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라든가 리비아의 카다피라든가 그다음에 이집트의 무바라크 다 아들한테 권력 물려주려고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결과는 지금은 그러다가 뭐 다 쫓겨난 거죠. 아시아 쪽 근데 이 동남아시아 세습 정치 뭐 집권 기간 보면 우리 이제 싱가포르 아버지 아들이 51년이고 캄보디아가 또 39년, 필리핀 23년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 소장님 그 어쨌든 고인 물은 썩게 마련이잖아요. 그래도 싱가포르는 그럭저럭 해서 경제 성장을 이뤄냈고 그래도 뭐 청렴하니까 국민들의 지지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가문 정치, 세습 정치 중에서 가장 좀 썩었다, 가장 좀 안 좋다 싶은 나라는 어디가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고 네. 가장 예, 제가 이제 동남아 연구에 입문하게 된 필리핀이 가문 정치하면 아주 대표적인 그 그렇죠. 사례 국가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가장 좀 안 좋은 케이스. 그러니까 또 이제 가문 정치와 관련해서 제가 이 주제를 한다고 해서 또 이제 최근 어떤 연구들이 있었나 또 막 업데이트 해봤잖아요. 네. 근데 이제 심지어 뭐도 나오냐면 그 폴리티컬 패밀리 정치 가문이라고 불려지는 것들이 폴리티컬 다이너스티들이 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게 동남아에 너무 많은 거예요.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 뭐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캄보디아도 캄보디아. 그렇고요. 네. 뭐 이런 사례들이 나오긴 하는데 필리핀 다른 나라하고 좀 다르게 어떤 표현도 나오냐면 그 정치 왕조인데 정치 왕조가 뚱뚱한 애들, 팻한 것들도 있고 정치 왕조가 띵한 애들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이렇게 얇게.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정말로 이렇게 혈통의 세습을 되게 중요시해서 이거 아니면 안 돼 이런 집안들이 있는 반면에 사실 이제 필리핀은 정말 이 정치 가문이 정치를 지배하기 시작한 게 이미 3세대, 4세대 가다 보니까 반개가 많아지잖아요. 옆으로 많이 퍼지는 그러니까 거군요. 옆으로까지 이렇게 퍼지니까 이게 정치 왕조가 뚱뚱해지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필리핀이 이제 그런 악명 높은 사례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그 필리핀에도 사실은 선거의 법은 있습니다. 어떤 법이 있냐면 필리핀에서 선출직 같은 경우 대통령하고 상원은 임기가 6년이고 나머지 선출직들은 다 3년이에요. 주지사, 시장, 뭐 군수, 뭐 그다음 하원 의원까지 다 3년이고 네. 어떤 선거법에 무슨 규정이 있냐면은 대통령 제외하고 그 상원 의원 같은 경우는 2번만 연임해라. 2번만. 네, 6년이니까 12년까지 하고 하원을 비롯한 나머지 선출직들은 3년임을 하면은 그만둬라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여기에 허점이 있습니다. 어떤? 다시 돌아오면 중간에 한 이제 번 쉬고. 퐁당퐁당하면 네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사실은 이게 이제 정치의 독점이 단순히 이제 중앙 정치뿐만 아니라 지방 정치까지 내려가 있는 게 사실은 필리핀 가면은 어떤 지방을 가든지 간에 그 지방 정부에서 그 지방을 대표하는 상원, 하원, 그다음에 시장
뭐 이런 직책의 성씨가 다 똑같은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아버지가 상원을 2텀을 했는데 그럼 더 이상 상원을 할 수 없어? 그러면 이제 하원하는 아들하고 네. 갑자기 이제 이렇게 텀을 이렇게 그 지위를 바꿔서 이제 다시 선거 입후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거 시기가 되면은 이렇게 로테이션이 일어나는 겁니다. 네. 성씨들 사이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너무 있고 사실 이게 이제 법률의 허점인데 이 법률을 어떻게 이제 새롭게 재구성해서 이거를 개혁하려는 의지 자체가 참 없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필리핀 안에서 정치 가문의 정치 세습이 훨씬 더 공고해지고. 이런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필리핀에서 이게 독재를 한다고 하고 뭐 혹은 장기 집권을 한다고 하고 지금 회전문 인사처럼 이런 여러 가지 있지만 그래도 좀 사랑받고 인정받는 가문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가문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이 말 자체가 어폐가 있는 네, 게 네, 네. 사실은 가문에 대항하는 게 가문밖에 없다라는 현실이 너무 슬픈 거잖아요. 예전에 그 봉건 시대처럼 그렇죠. 이쪽하고 저쪽. 이제 물론 네. 이제 가문의 후광 없이 정치적인 스타로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통상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연예인 출신들이 많아요. 연예인. 아니면 빠끼아오. 아. 권투 선수 파키아오가 네네. 상원 의원으로서 여전히 네네. 활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러거나 아니면 이제 두테르테 정부에서 두테르테의 오른팔, 왼팔이라고 얘기되어지는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상원에서 엄청난 이제 지위를 얻는 경우는 있지만 네. 이런 사람들도 언젠가는 또 스스로의 가문을 만들어서 정치를 세습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기도 합니다. 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나름 필리핀 안에서 어찌 보면은 이제 그 마르코스라는 어떤 독재자가 있고 그 마르코스 집안하고 이제 대항했던 집안으로 이제 아키노라는 집안이 있었죠. 그래서 아키노 집안이 사실은 많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 필리핀의 관문 공항 이름 자체가 나이아라고 하는데 나이아가 니노이 아키노 인터내셔널 에어포트의 약자거든요. 바로 이 그 니노이 아키노 상원 의원을 기려서 그 암살당한. 그렇죠. 네네네. 그러니까 아키노가 죽고 난 다음에 어찌 보면은 그 필리핀 혹은 이제 아시아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떠올랐던 부인이었던 이제 그 코라손 아키노 코리 여사가 뭐 아키노라는 성씨를 가지고 정말 사랑받고 네. 필리핀의 민주화에서 큰 역할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이 여사의 집안 자체가 또 그 필리핀의 마닐라 위쪽에 있는 이 중부 루손 지역에서 엄청난 대가문입니다. 네, 대가문 출신이고요. 네. 그래서 뭐 그 아키노 가문도 보면은 그 남편이었던 그 니노 아키노 상원 의원은 미국 망명을 하다가 그때 이제 DJ하고 미국에서 망명 시기가 겹칩니다. 그래서 서로 교류를 했던 흔적들도 서로 나오고 서로 선물도 주고받은 것도 있고 니노 아키노 상원 의원이 죽고 난 다음에 이 부글부글 끓던 어떤 민심들이 이제 하나의 정점으로 모인 게 바로 이제 코라손 아키노 여사고요. 코라손 아키노 여사가 그래서 86년에 그 피플 파워라는 어떤 시민 혁명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20년 이상 독재를 했던 마르코스 대통령이 하와이로 망명을 가게 만드는 어떤 시기가 열었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2010년에 아키노 상원 의원의 아들인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라는 분이 대통령이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노이노이 자체가 그렇게 인기가 많던 사람은 아니었는데 네. 이 선거 즈음에서 선거 전해에 어머니 코라손이 돌아가십니다. 근데 코라손 여사가 돌아가시면서 뭔가 추모의 열기 속에 그래도 우리에게 어떤 저력이 있었지, 우리가 나라를 한번 바꿔봤던 경험이 있지, 뭐 이런 힘들이 모여서 이제 노이노이가 대통령이 된 거죠. 동정표가 있었던 거군요. 그렇죠. 예, 네네. 그런 표가 있었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그 베니그노 아키노 3세 대통령은 결혼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네네. 어찌 보면 이제 아키노 가문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는 이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네. 이 아키노를 대통령들이 당선되는 그들의 당이 이제 그 리버티 파티라고 해서 자유당이거든요. 네. 뭐 미국 민주당하고 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 2016년 대선에서 그 부통령으로 당선됐던 레니 로브레도라는 여성 부통령이 있습니다. 네, 사실은 부통령. 요때 이제 2016년 대선에서 그때가 이제 이렇게 두테르테 대통령이 대통령 될 텐데 이 필리핀이 사실 또 대통령제, 부통령제 돼 있는데 이게 좀 흥미로운 게 대통령, 부통령을 따로 찍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러닝메이트십을 갖긴 하지만 둘을 따로따로. 꼭 같이 찍을 필요는 없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투표를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두테르테라는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어찌 보면은 이제 부통령이 대통령의 가장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자유당의 이제 레니 로브레도라는 여성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부통령이 됐습니다. 근데 이 레니 자체도 약간은 이제 여기도 정치 가문으로 성장할 것 같지는 않은데 어쨌든 정치 입문하는 계기가 남편이 되게 훌륭한 정치인이었고요. 우리로 치면 이제 전라남도쯤 되는 어떤 그런 나가 지역에서 출신의 이제 내무부 장관을 하던 남편이 근데 좀 사고사로 죽습니다. 둘 다 인권 변호사 출신이었는데 네. 그래서 이제 남편 사후에 정치에 입문을 했고 뭐 지난 2016년 대선에서 부통령직을 하면서 혹은 이제 지난 2022년 대선에서 그 봉봉 마르코스의 대항마로 이제 대선 후보로 나서면서 필리핀에서는 거의 유일한 야권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필리핀이 또 하나 뭐냐면은 이렇게 가문 정치가 강해지면 정당이 힘이 없습니다. 당에 그렇죠. 대한 네네. 소속감이 없고요. 네. 모든 사람들이 다 정당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 당으로 이렇게 선거를 치르더라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그 대통령 당 혹은 이제 대통령 당이 포함되는 어떤 정치 동맹으로 다 옮겨가 버립니다. 예,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아주 반복되다 보니까 이제 정당 정치가 이제 좀 미발달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가느댕댕하게 이제 야권 세력이 이제 좀 이렇게 쪼그라들어 있는 상태, 네, 뭐 명목만 이런 유지하는. 상태인 거죠. 네. 네, 근데 그렇게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계속 단점만 얘기를 하시는데 네네. 뭐 가문 정치가 어떻고 뭐 네. 야당도 약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싱가포르도 그렇고 필리핀도 들어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가문 정치에 좋은 점이 아예 있나요? 장점 같은 네. 장점. 당연히 단점이 사실은 더 많죠. 그러니까 이제 할 얘기들이 더 많아지는 건데 이제 정치가 독점이 되고 세습이 된다라는 거 권력과 부가 이제 가지 않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되는 이유는 정치 자체가 이제 대단히 고비용 산업이 된 거죠. 진입 장벽이 되게 높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뭔가 이제 뭐 우리처럼 시민운동을 한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정치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 자체가 이제 많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 그 선거 기간 중에 소위 말하는 이제 포크배럴 뿌린다라고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돈 선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선되고 난 다음에는 그걸 채워 넣어야 되니까 이제 부정부패가 가고 이런 단점이 이제 좀 많이 있는데 참 아이러니한데 이런 권위주의 국가 뭔가 정권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데 준전시 상황이나 내전이나 쿠데타 상황은 아니다? 이러면 뭐냐 하면은 약간 이제 그 국정 운영에 있어서의 정책성, 그 일관성이 좀 확보된다? 전화라는 어쨌든 정치가 좀 안정되어 있으니까 뭐 정말 돈만 보는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 일관성을 보고서 오히려 좀 반기는 경향들도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네. 근데 사실은 구정 기자님 이제 우리가 지금 동남아만 얘기를 어쩌다 보니까 하고 있는데 미국도 보면 케네디 가문 계속 케네디 이름 빠지지 않고요. 선거 때마다. 지금도 무소속으로 또 누군가 나왔죠. 케네디 가문에. 그리고 뭐 아베 가문도 그렇고 일본도 또 만만치 않잖아요. 또 어떤 뭐 할아버지부터 계속 정치를 하던 이런 걸 보면은 이 유권자들이 특정 가문에 대해서 특정 패밀리에 대해서 뭔가 로망이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것 신화가 있는 같아요. 건지 그런 뭐예요? 그런 것 네. 같지는 않고 그 케네디 가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실은 그냥 셀럽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차라리. 예. 그 시절 이후에 케네디 가문에서 누가 나와서 뭐 하지 않았잖아요. 예, 나오긴 로버트 했지만 케네디. 어떤 뚜렷한 네, 역할 맡지는 않았던. 그다음 뭐 눈에 띈 사람 뭐 일본 대사관 캐롤라인 정도지 사실 그랬고. 근데 이제 그게 필리핀도 그렇고 필리핀도 장기 집권하지 않습니다. 그거 우리랑 똑같이 그 5년 단임제예요. 그러니까 선거로 뽑히는 건데 2세 정치인과 조금 다르게 볼 여지는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게 따지면 예를 들면 뭐 미얀마의 아웅산 수지 여사 같은 경우 네. 그 사람도 그렇고 뭐 예를 들면 인도의 그 네로 간디 가문 그렇죠. 이쯤 되면은 정치 가문 케네디처럼 정치 명문 뭐 이런 정치 가문으로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2세 정치인을 이렇게 뭐 그렇게 하기 좀 그렇고 근데 미국에서도 우리 케네디를 우리가 아는 사람이 케네디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미국에서 그러니까 폴리티컬 다이너스티
다이너스티라고 하는 사람들 보면은 19세기에 무슨 뭐 태프트 집안, 뭐 잭슨 집안 네. 이런 사람들이 가문의 정치인이 많았던 거고 사실 현대에는 굳이 얘기하면은 뭐 빌 클린턴 다음에 힐러리 클린턴이 대선 나왔을 때 뭐 그것도 일각에서는 클린턴 다이너스티 만드는 거 아니냐. 그랬었죠. 네. 근데 사실 진짜로 가문 정치라고 그러니까 미국은 가문 정치라고 할 수는 없죠. 가문 정치는 그냥 말 그대로 일본이죠. 일본이죠. 근데 일본 정치를 얘기할 때 보통 네. 이제 뭐 파벌 정치, 뭐 이제 자민당이 장기 집권하는데 무슨 파 다 나오잖아요. 이 파벌 정치가 누구의 성씨를 따서 사실 다 그게 가문 정치랑 그대로 이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제 자민당이 어떻게 생겨났느냐. 처음에 이제 전쟁 이후에 생겨날 때부터 그게 뭐 그 요시다 시게루의 그 자유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토야마의 일본 민주당. 네네. 요시다 하토야마 우리 지금도 많이 듣는 정치인들 이름 다 그 아버지 뭐 이런 사람들인데 이제 뭐 그 초창기에 제일 큰 파벌이 형성됐던 게 그 뭐 우리가 다 아는 기시노부스케 계열이었고 아베 전 총리 외조부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아베 전 총리의 동생인데 그 외가 쪽 성 쓰고 있는 이제 거기 그 기시노부 얼마 전까지 방위상했었죠. 뭐 그런 식이고 그다음에 뭐 총리 물망에도 올랐던 뭐 이시바 시게루 같은 경우 뭐 아버지가 의원과 강요였고 또 아버지 친구가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였고 또 다나카 가쿠에이 전 총리의 또 딸도 또 아버지 선거구 물려받아서 의원하고 외무대신하고 뭐 다 이런 식이고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가문 정치 이런 세습 정치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요인이 뭐냐면 선거구를 물려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네네. 이렇게 정치적으로 자기가 큰다라는 걸 좀 넘어서서 확실하게 지역구를 물려받는 거는 뭐 굉장히 큰 거죠. 뭐 고이즈미 전 총리도 지금 아들이 정치를 하고 있고, 네. 그러니까 지금 거의 다 일본은 유력 정치인들 나오면은 일본에 새로 강요 누가 된다, 이번에 뭐 어느 쪽이 잡을 것 같다 그러면은 저희도 기사 쓰면서 이 인척관계 따져보는 거, 네. 예, 인척관계를 따져봐야 네. 뭐 이거 하토야마 또 이 집안이구나, 아들 딸 아니어도 이 인척관계로 얽혀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네. 그거 계보를 많이 따져봐야 돼요. 미로네요, 미로.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러시아도 궁금하고 이란도 궁금한데 이란은 어떤가요? 거기도 이렇게 막 패밀리 정치 뭐 이런 게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굴러가나요? 이란에는 이제 뭐 이슬람 혁명이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전에는 이제 팔레비 왕조 때는 이제 자기 아들한테 이제 뭐 정치를 넘겨주려고 하다가 이제 부패로 인해서 뭐 안 됐고 이제 아예 뭐 대통령 제도로 바꾸면서 또 이슬람교도 같이 들어와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뭐 민주주의지만 뭐 대통령 위에는 이제 종교 지도자가 있어서 네. 좀 특이한 나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법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지만 같이 종교랑 섞여 있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서 이 뭐 가문 정치 같은 거는 지금은 없는 거죠. 네. 이제 투표는 하지만 그 위에 더 어떻게 보면 절대 권력을 가진 네. 누군가가 있는 것이고 힘이 더 센. 네, 네. 이란은 전혀 불가능해요. 전혀 네. 최고 지도자조차도 최고 지도자를 이제 뽑는 기구가 네. 있는데 그 기구의 의원들을 국민들이 선거로 뽑고 최고 지도자, 혁명 지도자였던 호메네이도 자기 후계자를 지명 못해요. 맞아요. 굉장히 그때도 복잡하게 못했어요. 서로 권력을 견제하기 때문에 불가능하죠, 이란은. 네. 푸틴의 아버지는 뭘 하셨나요? 푸틴의 아버지는 네. 그냥 평범한 사람이었고요. 평범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러시아에서도 이런 가문 정치가 거의 불가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보는데 예를 들어서 푸틴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푸틴이 결혼했을 때 지금 이혼했지만 결혼했을 때 딸이 2명이 있는데 굉장히 많이 숨고 있어요. 푸틴의 딸을. 그 공식적으로 이름을 언급한 적도 없고 그 정도예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물론 기자들은 다 조사를 해서 알아냈죠. 누구고 어디 살고 있고 뭐 어떻게 사는지. 근데 푸틴은 실제로 이제 그 말 그대로 피로 묶인 가족에게 뭔가의 권력을 넘기거나 아예 그런 사람들을 끌려놓는 그런 노력 한 번도 없었어요. 이런 24년 동안. 차라리 그것보다 이제
정치 가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그러니까 러시아에서 유명한 그 도는 얘기가 있는데 네. 푸틴과의 약간 밀집해 있는 관심을 같이 공유하는 그런 집단이 있는데 러시아 말로 오제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호수 집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모스크바 주변에 아주 유명한 좀 이렇게 풍경이 아주 좋은 호수가 있어요. 네. 그 호수에 딱 러시아에서 제일 선택받는 사람만 권력을 최우수자들이 저기는 집을 지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푸틴의 거기도 집이 있고 푸틴 집 근처에 막 이렇게 집이 있다면 거기는 그 집단 안에 들어가 있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이제 권력을 계속 돌고 돌아요. 완전히 그 소규모 이너서클이 형성돼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 뭐 가족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정치 가족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집단이 형성되어 있고 실제로 푸틴이 뭐 어떻게 되든 간에 생물학적으로 사망하거나 네, 네. 아니면 뭐 어떻게든 내려하고 난 다음에 이 집단에서 다음 지도자가 나올 거라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재밌네요, 그것도. 네. 그 중에 있는 그 정치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 그냥 그런 푸틴이 선택한 사람들인가요? 그러니까 푸틴이 선택한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푸틴도 자기가 올라가는 캐리어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 뭐 독일에 근무를 하다가 그다음에 산피테르부르크에 넘어와서 이런 올라가는 그 길에 같이 뭐 일했던 사람들, 뭐 동지 동료 뭐 이런 동지 사람. 동료 사람들, 뭐 개인적으로 하는 친구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어쨌든 시간이 흐르면서 막 그렇게 굳어진 집단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집단이 지금 계속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지금도 러시아 권력층을 보면 네. 뭐 가스프롬의 회장이라든가 뭐 안보회 회장이라든가 뭐 거의 뭐 대부분 다 장관이라든가 지금도 새로의 장관 중에 보면 푸틴의 제일 측근에 있는 개인적인 친구 아들도 거긴 들어간 것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네. 와.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돌고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피로 같이 이제 공유하는 가족이 아니더라도 뭔가의 같은 관심의 권력 집단으로 움직이는 게 러시아 정치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일리아님 나오신 김에 저 진짜 너무 궁금한데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어느 직책에 있으면 거기가 2인자구나. 차기는 저 사람인가 보구나가 좀 가능한데 이는 전혀 러시아는 그런 게 잡히질 않으니까 그 대체 크렘린의 2인자는 누구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러시아 내부적으로 항상 논의가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매번 바뀌는 거. 예, 계속 도대체 누군지 모르겠다. 예, 누구나 그러니까 누구도 그거는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푸틴도 항상 그런 언급을 자제하고 있어요. 그런 얘기를 아예 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푸틴의 전략적인 태도이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번 지난 대선, 그러니까 올해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네. 대선 이전에 푸틴의 한 번 어딘가에 인터뷰에 나가서 이렇게 정말 흘리는 말처럼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군가를 다 그렇게 가까이 하고 뭐 이 사람을 내가 바라보고 있다, 이 사람이 됐으면 한다라는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바로 모든 권력이 내가 레임덕이 되고 모든 권력이 이 사람한테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혼란스러울 거다. 그러면 안 된다. 그게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르는 게 약이고, 그래서 내가 굳건히 마음을 잡기 전까지만 해도 너희들도 알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구나 모르는 진짜 그런 독재자 거겠죠. 많네요. 2인자끼리 경쟁 이런 것도 안 나오겠네요, 그러면? 근데 계속 그런 권력의 싸움이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러시아가 그러니까 민주주의 어느 정도에 개방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정당끼리 싸우잖아요. 권력을 잡기 위해서. 러시아에서 정당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세력파가 있어요. 네. 뭐 기술 관료파 아니면 권력 관료파, 정보국 관료파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싸우긴 한데 푸틴도 전략적으로 얘네들을 약간 이끌어가서 얘네들을 조금 지피우고 이런 식으로 이런 게임을 이런 왕좌의 게임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누가 다음에 될지는 아무도 심지어 본인들도 모르는 네. 그런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말 그대로 드라마예요. 네. 알겠습니다. 싱가포르부터 필리핀까지 오늘 동남아시아를 위주로 이 가문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러시아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주신 일리아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